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윗선에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2급 이하 전 직원은 업무 적합성 파악에 나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쇄신에 나선 대통령실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 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배 씨 개인 카드로 알았고 추후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들어간 정부와 여당이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인상에도 합의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이 현대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 서울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시각장애인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수원시가 생활고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에 대한 장례 지원에 나섭니다. 계속된 건보료 체납에도 세모녀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취재했습니다. 한 경부 산하 한 기관장이 폭언을 일삼아 직원 일부가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반성문도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지금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과 감찰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고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달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전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집권 초기 이례적인 지지율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부터 확립하는 방향으로 조직 강화에 나선 건데 과연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뉴스9은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먼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달 초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뤄졌는데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감찰로 내부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일성으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다며 쇄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을지훈련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 부처 대상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강화된 복무점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도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각 부처의 문제점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감찰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2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적합성 파악에 나선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정권 교체기에 마구잡이로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은 건 아닌지 모두 파악했다는 거죠.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교체 대상자가 20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실 내부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수석급을 2명 보강하는 인적 개편을 단행한 대통령실이 전체 직원들의 내부 업무 분장 상황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2급 선임 행정관급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기술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업무 배분을 살펴보고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평가한 뒤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무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한 대통령실 직원은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짐을 싸고 있다며 제출한 업무기술서가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급 인사 2명이 직무감사를 받았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행정요원 1명이 대통령실을 떠난 데 이어 부속실 소속 행정관이 총리실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기술서 제출은 앞선 청와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청했던 것이고 감찰 역시 통상적인 활동이라고만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실무급 직원들까지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을 잡겠다고 나선 건 나라 사정이 뭔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대통령실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아무래도 이런 기강 잡기는 최근의 상황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여론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과 무관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 지난주 회견에서 물론 이제 뭐 지난 그 국면 전환이나 아니면 지지율 반등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쇄신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예. 내부 기강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언론 대응이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기 때문에 인적 개편을 했죠. 이제 대통령실의 손발이라 할 수 있는 실무급 직원들까지 치밀하게 점검해서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상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인력 교체 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보도상으로는 뭐 10명, 20명, 심지어 30명까지 여러 숫자가 오갑니다만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뭐 잡석 가려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실무급에서 일사불란한 그 움직임을 보여야지 각 부처가 정책 어젠다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린다, 이런 진단 때문입니다. 특히 그 초등학교 5세 입학처럼 설익은 정책들이 조율 없이 발표된 것, 그 어설픈 대통령실 근무 기간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점검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강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 측근 그룹과 윤핵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나온 일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먼저 윤핵관 그 부분은 그 인사비서관실 소속의 한 행정관이 면직이 되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예. 그 정부 인사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직책이었는데 이 행정관과 그 윤핵관 인사가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정보 유출 논란이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의 고위층에서 이 윤핵관 측 인사 또는 이 윤핵관을 겨냥해서 감찰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데 그게 좀 현재로서는 별다른 근거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찰과 인사 조치란 게 단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 비서관실 문제도 이미 6월쯤부터 감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벌어지는 그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 하는 부속실 직원이 이번에 인사 조치돼서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좀 보면 그 부속실의 한 행정관이 이번에 총리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김 여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여사 주변 조직을 정리하고 보강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보강이든 권력 투쟁이든 어쨌든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가 좀 어수선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건 이제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어느 정권이든지 집권 초기에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좀 상대 진영 인사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기강 점검이 윤 핵관이나 뭐 검찰 출신 인사들 사이 대립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분석들이 시중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여권의 그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쇄신의 과정이라는 게 일관된 설명입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직접 실무급 인사 문제까지 챙겨보겠다는 건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실 내부 권력 구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가을 상당히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예상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기자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이 오늘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가 피의자 신분인 김혜경 씨의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작 김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이 배 씨의 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떠넘겼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내내 침묵하던 김혜경 씨를 대신해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 배모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배 씨가 사용한 카드가 배 씨 개인 카드인 줄 알았다면서 배 씨에게 돈도 보전해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카 사적 유용 혐의를 배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자체장의 법인카드는 사용 내역서를 써야 하고 카드 명의자의 서명이 있는데 배 씨 개인 카드로 알았다는 건 기소 시 재판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돈을 배 씨에게 갚았다는 이 의원의 해명도 소명이 어려운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계좌 내역이나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증거가 없는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지시를 따른 배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률적 이익을 본 김혜경 씨는 불구속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 두고는 부실 수사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범과 종범의 처분이 뒤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보신 대로 이재명 의원은 논란의 핵심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소지한 법인카드는 이 의원 집 근처 식당 등에서 자주 사용됐고 또 경기도청의 10개 부서가 업무 추진비로 사용분을 정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결재권자도 당시 이재명 지사였죠. 여당은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재명 의원이 몰랐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복요리집입니다. 이재명 의원 자택과 500m 떨어진 곳입니다. 2년 동안 경기도 노동정책과와 외교통상과 등 6개 부서 이름으로 7만 원부터 많게는 48만 5천 원까지 결제됐습니다. 15번에 걸쳐 총 318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겁니다.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30분 떨어진 한 식당에선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7급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업무 추진비로 바꿔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법인카드 상한액 12만 원을 넘겼을 땐 쪼개기 결제까지 했습니다.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마시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이렇게 이 의원 집 근처 식당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분은 경기도청 10개 부서가 업무 추진비로 정산했습니다. 그냥 한 시간 많이 된 거라고 이거는 다시 결제하시면. 경기도청은 지난 3월 배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 의원은 이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아무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금 유용이라며 예산 최종 집행권자인 이 의원이 모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청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 배정은 예산안에 포함되는데 도지사가 결제해야 도의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 부근에서 각기 다른 부서가 다 회식을 했다.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 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도지사가 업무 추진비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권의 경찰국 신설 시행령과 검수 원복 시행령에 맞서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시행령 통제법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행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국회가 그 시행령을 다시 수정하거나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시행령까지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헌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철험의 소속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장경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하는 시행령 통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거나 아예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역사의 회기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을 통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지난 6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 수정 요구 법안보다 국회의 통제를 한층 강화한 법안인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특히 경찰국 신설 시행령과 검수 완복 시행령을 겨냥했는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법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최우선 과제를 재정 건전성 확보로 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크게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청년과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가정도 꾸리고. 지난 5월 취임에 앞서 국정과제로도 청년 도약 준비금을 채택했는데 당정은 오늘 구직교육을 이수한 청년에게 300만 원을 주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또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온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상한선을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교통비까지 월 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대책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을 하기로 합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은 늘리되 정부 예산은 13년 만에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내리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 단속에 걸려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만 14,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는지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은 이모 씨.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채무 때문인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60여 명이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임대인이 국세가 좀 체납이 됐다. 곧 취하가 될 거라고. 하지만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역 곳곳에서 속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심각성을 언급했고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정부는 경찰과 함께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14,000건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과 공모한 임대인이 세입자 500여 명의 보증금 1,000억 원을 갖고 잠적하거나 악성 채무자인 집주인이 지인에게 집을 넘겨 채무 사실을 숨긴 뒤
새로 전세를 든 이들의 보증금을 빼돌려 보증보험이 550억 원을 대신 갚아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 사기 근절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지역별 전세 가율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세 부담이 줄어들 걸로 기대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으실 텐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지난해처럼 무거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억대 종합부동산세를 낸 김모 씨. 세금 부담에 집 두 채 중 한 채를 팔았는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발표에 한시름 놨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 해줘야지만 우리가 좀 부담을 덜하고 지금 그 세금을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나 상속과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있어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원활한 과세를 위한 개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이번 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처럼 무거운 세금을 매길 상황이라는 게 정부 우려입니다. 할 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세액 계산을 가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당이 단독으로 기재위를 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엔 실패했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돼도 시간이 촉박해 무더기 과세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에 몰려 행정마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 4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납세 협력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가산금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세 대란에 휩싸일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시각장애인이 숨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다세대 주택의 2층. 방충망을 떼어낸 주민이 다급히 탈출하고 소방대원은 의식 잃은 주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어젯밤 12시 반쯤 서울 역촌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 최모 씨가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최 씨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자 몸도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살던 최 씨는 끝내 화마를 피하지 못한 채 현관문 바로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함께 살던 아버지가 올해 초 숨지고 지난달 말 해당 빌라에 이사와 홀로 생활했습니다. 그거 좀 찾아달라 얘기 말씀하시면 모셔야 드릴 때도 있고 거의 혼자 다니셨죠. 낮 시간에는 활동보조인이 찾아와 최 씨를 도왔지만 한밤중 사고 당시엔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누가 좀 돌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외된 이웃이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숨진 수원 세모녀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이 세모녀가 마지막 길도 쓸쓸하게 떠나게 됐습니다. 장례를 맡을 친척도 없어서 무용고 장례를 치르게 된 건데 이 수원시가 최대한 이들이 가는 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세모녀 건보료가 수차례 체납돼서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서 뒤늦은 후회를 낳았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영정사진도 없이 명패 3개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유족 대기실은 텅 비었습니다. 수원 새 모녀의 빈소는 적막감만 흐릅니다. 수원시는 오늘 숨진 새 모녀를 무연고자로 지정해 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연고 공영장례는 보통 하루에 끝나지만 수원시는 새 모녀가 숨진 점을 고려해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새 모녀의 먼 친척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니까 논의 끝에 그 무용고 사망 처리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숨진 새 모녀는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지자체에 8차례 통보가 됐지만 12만 명에 달하는 복지 고위험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지자체 기획 발굴 추진과 수원 새 모녀처럼 전입 미신고 등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34개 위기정보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올해 52만여 명의 대상자를 찾아냈지만 이 가운데 51.7%만이 실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 기관장이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서 직원 일부가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오는데 이 기관장은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는 반성문까지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임원급 직원 A씨는 사장의 반복되는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결국 최근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단어 하나만 틀려도 사장을 뭘로 하는 거냐며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사장이 작성한 자료에서 잘못된 수치를 고쳤다가 징계 운운하는 폭언을 듣고 자진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극단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화를 내. 그러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신창현 전 의원이 사장으로 부임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신 사장의 폭언과 갑질은 이어졌고 피해자가 줄잡아 2자릿수는 넘을 것이란 증언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사장은 지난달 말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신 사장은 내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한다고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감사 개시를 검토 중입니다. 폭언, 갑질, 그로 인해서 지금 조직이 지금 완전히 와해되게 생겼고 문제가 있는 거는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논란에 대해 신 사장은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다며 직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직장 내 갑질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이 전북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상사가 한 여직원에게 2년 동안 빨래와 식사 준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폭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 금고입니다. 2년 전 이곳에 입사한 20대 여성 A씨는 첫 출근 날부터 창구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밥을 지었고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까지 도맡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남녀 화장실에 있는 수건도 직접 수거해 세탁까지 했고 상사의 폭언은 물론 회식 참석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새마을 금고 측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4명뿐이라 식사 준비와 빨래 등을 나눠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다른 남직원들도 했어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할 테니까 그러면 네가 수건을 좀 빨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면담 등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정히 이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일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요리할 때 많이 쓰는 생강을 저장하는 지하 토굴에서 사망사고가 일었습니다. 60대 부부가 질식해서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의식을 회복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 보니까 이 장기 저장해온 생강이 부패하면서 산소를 과다 소모해서 토굴 내 산소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생강 저장 토굴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토굴에 들어갔던 60대 A씨가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구하려 토굴에 들어갔던 아내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연락이 두절돼서 아내분이 남편이 그 안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보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119 구급대가 쓰러진 60대 부부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사고가 난 토굴은 지하 5m 깊이에 길이 20m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수확한 생강 30톤을 이곳에 보관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토굴에 저장한 농작물이 부패하면서 산소를 많이 소모한 점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작물 저장 토굴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불 붙인 종이를 던져서 내부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지하로 던진 불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금방 꺼졌는데 그만큼 토굴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다 마비가 옵니다. 이게 목소리도 못하고 치명적이에요. 사고가 난 마을에만 비슷한 토굴이 10여 개가 있는데 농민들은 토굴 질식 사고가 반복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공동 저온 창고 설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960년대에 설립돼서 80년대 후반까지 불황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민간사회복지법인에 강제 수용해서 인권 유린한 사건이죠. 6살 때 형제 복지원에 강제 수감됐던 남성이 40여 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이제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피해는 우리가 익히 알던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제 복지원 사망자가 기존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1974년 6살 때 친구와 놀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설수영 씨. 탑차가 총알같이 제 앞을 팍 막아버린 거예요. 두 명은 아주 막 책이 건장한 사람이 같이 내려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8년 동안 감금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14살에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미 가족관계와 이름 등 신상 정보까지 바뀐 상태. 이후 48년 만에 가까스로 가족을 만났지만 중증 치매인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에 병들고 태백 탄광촌에 들어가셔서 지금 극심한 치매 환자가 되셨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설 씨처럼 형제복지원에 감금됐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사람은 657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 많았습니다. 마약류 약품을 수감자에게 강제 복용시켜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수용인이 매일 두 알을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해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진실화해위는 정부의 피해자 지원도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 트라우마 치료 좀 할 수 있도록 기회 좀 열어주십시오. 제발 꼭 치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아직도 30여 년 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물가 인상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라면 1위 업체인 농심이 추석 이후에 신라면과 새우깡 등 가격을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업체도 도미노 인상에 나설까 걱정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한 고객이 라면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선뜻 고르지 못합니다. 용량도 작아진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 하나 삶아 먹던 거 2개 삶아 먹어야 될 정도고 가격 차이도 좀 많이. 지난해부터 라면값이 줄줄이 올랐는데 농심이 추석 이후인 다음 달 15일부터 라면과 과자의 출고 가격을 각각 11.3%, 5.7%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이 봉지당 820원, 새우깡은 1,180원으로 오릅니다. 원래 약간 좋아하는 거랑 가격 위주로 잘 보면서 샀는데 좋아하는 과자들을 좀 덜 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농심의 라면값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가루와 파묘 등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해 원가 부담이 심화되었습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서 오뚜기와 삼양도 조만간 라면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밀가루가 포함된 빵, 과자류까지 줄 인상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추석 이후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서민들이 즐겨 찾는 라면, 간식들이 먼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판매에 제동이 걸린 현대차 그룹이 비상입니다. 미국 안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결국 정의선 회장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이 단호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서인데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현대 전기차는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This is a piece of legislation that redounds positively not only here at home but also for our positioning on the world stage. 비상이 걸린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1년여 앞당겨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전 세계나 한국에서 저희가 생산이나 판매, 거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장에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은 자국산이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고 프랑스는 자국 기업을 위해 소형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차에 대한 혜택 없이 비쌀수록 보조금을 덜 주고 있어 전기버스의 경우 가격이 싼 중국 업체가 보조금의 48%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어떤 특정 기업에 차별을 두질 않아요. 우리나라 전기 상용차 시장은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각국의 자국 전기차 보호 정책에 국내 전기차 업체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급락하는 출산율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는데 올 2분기에는 0.7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수치가 2.1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3년 뒤에는 인구 유지선의 4분의 1로 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결혼을 앞둔 20대 A씨는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을 고민 중입니다. 맞벌이로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데다 내 집 마련을 비롯해 각종 지출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거 관련해서 비용이 높은데 거기에 만약에 애까지 낳으면은 경제적 부담이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1명.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 감소 속도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난 등을 이유로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고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진 겁니다. 실제 올해 34살 남성의 미혼율은 70%를 돌파했고 여성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요즘 세대의 공감을 얻기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은 또 자기 인생이 또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나를 잃으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 출산율은 2.1명.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2025년 합계 출산율은 그 4분의 1 수준인 0.52명에 그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최근 한 업체가 심심한 사과라는 글을 올린 뒤에 일부 젊은 층에서 심심하다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해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부터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써야 하느냐는 반박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얘기 같습니다만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홍영 기자, 대체 이 논란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네, 한 웹툰 작가 사인의 예약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자 주최 측이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예. 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두고 SNS에선 꼭 그렇게 썼어야 했느냐, 하나도 안 심심하다 이런 항의글이 폭주했는데요. 예. 심심한의 뜻을 깊고 간절하게가 아닌 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로 잘못 풀이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 재미삼아 한 논쟁이 아니고 매우 심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죠. 맞습니다. 재작년에 그 광복절 임시 공휴일을 앞두고 사흘의 뜻을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4일간 연휴면 4일 동안 쉬는 게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또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 대학생이 제때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교수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예. 코로나19에 확진된 대학생들이 공결 사유에 병역을 체크해서 올렸다가 학교 측이 다시 공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성세대가 모르는 단어들도 많잖아요. 이 기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젊은 층에서 잘 모를 수 있겠군요. 비교적 나이가 든 세대 정도로 하죠. 네, 앵커께서는 이 세 단어 중에 아는 단어가 몇 개 있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알잘 딱갈새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뜻입니다. 예. 또 이 킹받네는 영어 단어 킹을 넣어서 아주 열받는다. 이 삼귀다는 사귀기 전에 이른바 썸을 타는 단계를 뜻합니다.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들이 많고요. 또 인터넷 1인 미디어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기발한 말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세대 간의 언어 단절 현상이 심해질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군요. 네, 특정 집단끼리는 은어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모두가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쉽고 순화된 말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예. 이 신조어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한자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면 공공의 영역에서는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공공 언어는 나만의 언어가 아니고 사적인 언어가 아니니까 사실은 좀 투명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오해의 여지가 없이 바로 이해되는 그런 언어인 게 좋죠. 예, 뭐 그러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거슬렸더라도 맥락을 생각해보고 한 번쯤 찾아봤더라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 소통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를 모른다고 조롱하기보다는 한 번 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통에 대한 태도, 말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저격부터 하려고 하는 문화, 누구든지 막 말 실수 하나만 하면 그거 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결국 우리 소통 상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 배려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건 좀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전쟁은 해를 넘겨서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끝모를 전쟁의 피해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주택가에도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시작됐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양측 군 사상자는 10만 명이 넘고 숨진 민간인도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I hope that my wife was dead fast. I hope that in this moment my wife in heaven. 국경을 넘어 떠난 난민은 1,100만 명. 주택과 교통 등 기반시설 피해 규모만 이미 142조 원에 달하는데 여전히 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fighting will end anytime soon. Neither side has really exhausted its supply of weapons or people. 러시아는 푸틴 멘토의 딸 사망 사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며 응징을 경고했고 И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неч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казчикам, исполнителям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какой пощады.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Що для нас кінець війни? Раніше ми говорили мир. Зараз кажемо перемога. 양측 간 외교적 협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키이우 등 주요 도시는 러시아의 추가 공격 우려에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미술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작가 40여 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나온 건데요. 박소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지 위 선명하게 각인된 기호들. 얼핏 상형 문자를 연상시키지만 자세히 보면 둥근맘이라는 한글입니다. 돌이나 금속을 칼로 파내는 중국 전통 기술인 전각을 정고함 작가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나무와 정자가 있는 한국 풍경을 그린 것 같은 산수화. 중국 작가 석정이 먹과 동양한류만을 사용해 그린 중국의 모습입니다. 한국과 중국 작가 40여 명의 작품이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한중수교전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공작미술관과 갤러리 K가 합동해서 진행한 전시회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한중 간의 미술 교류와 동백과 매화 같은 자연물을 한중 작가가 각각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관찰하는 재미도 큽니다. 共同打造的韩中美术交流取得圆满成功，我会一直支持你们的。 오는 12월에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 공자미술관을 찾을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의 상징인 우승 트로피가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박지성 선수의 브라질 대표팀의 전성기를 이끈 히바우드까지 등장해서 우리 대표팀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오리지널 트로피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황금빛 트로피. 높이 32cm, 무게 6.14kg의 순금 우승컵이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접촉이 쉽게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 원수나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에게만 허용됐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 멤버인 브라질의 전설 히바우드가 깜짝 참석해 월드컵을 들어올리며 입을 맞춥니다. 모형으로 만든 작은 월드컵을 건네며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Que chegou próximo, né, a disputar uma final de Copa do Mundo. Então tem grande treinador, tem grandes jogadores. Então é seguir aquela linha de 2002 que com certeza pode fazer.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차범근과 2002년 4강 신화를 쓴 박지성도 깃발을 흔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압박감도 남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크게 갖는 게 좋겠죠.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에서 8강 가기를 희망합니다. 월드컵은 내일 하루 일반에 공개된 뒤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트로피의 주인공은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오는 12월 18일 결정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독특한 공모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에 이름을 붙여달라는 장명 공모였습니다. 잘 아시듯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첫 내각에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딱지를 붙여 짭짤한 재미를 봤죠. 그래서 2기 내각 때도 이런저런 이름들을 짜냈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명시꽃은 지닌 빛깔과 향기에 걸맞은 이름을 불러줘야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이름 붙이기, 이른바 네이밍은 그리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의 생각을 이름의 틀 안에 가둬서 사물과 사실의 존재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죠. 광우병 사태 때 대표적인 왜곡과 선동의 네이밍이 있었습니다. 미국 소를 미친 소로 이름 붙여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출범 1년도 안 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매우 창조적인 이름, 피해 호소인도 근래 걸작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은 경찰 출석에 앞서 이 의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가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 그러고는 김 씨가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을 들었을 때 식비 처리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 씨는 자기 밥값을 적법하게 지불했고 나머지 3인분 7만 8천 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이 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결돼 사안이 무겁기도 합니다만 김 씨가 애초부터 모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법인카드와 관련한 생생한 녹취들은 대체 다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의원 지지자들은 당장 이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 사건을 규정하는 이름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고작 7만 8천 원을 문제 삼아 이 난리를 치르냐는 거죠.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는 7만 8천 원으로 소환 조사했다면 수십억 원대의 주가 조작 혐의자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공격에 갖다 붙였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사죄 글에서 다시 7만 8천 원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사죄도 부하 직원을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에만 국한했습니다. 7만 8천 원은 다 아시듯 초밥, 쇠고기, 샌드위치 구입을 비롯한 수많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붙여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려 한다면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침소 봉대 반대, 봉대 침소식 눈가림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요.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제는 그런 말장난에 현혹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8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7만 8천 원 사건이었습니다.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더위는 이제 물러났는데요. 밤사이 열대야도 없겠고요. 내일 중부 지역은 선선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밖에 되지 않겠고요. 청주와 대전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부산과 전주가 28도 등으로 대체로 30도 이하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 지역은 비가 살짝 지날 수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5mm가 채 되지 않겠습니다. 주말에도 크게 덥지 않겠고요. 날씨는 당분간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